도시는 거대한 숨을 쉬는 듯했다. 낮에는 수백만 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고층 빌딩 숲을 가득 채웠고, 밤에는 넌사인이 도시의 혈관처럼 빛났다. 이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 뒷골목의 허름한 식당들 사이에서 이진우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낡은 헬멧 아래 그의 눈은 어딘가 초점 없는 듯 보였다. 26살쯤으로 보이는 청년은 깡마른 체구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배달부였다. 하지만 그의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이진우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낡은 배달통을 짊어진 채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점심시간에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거리를 질주했고, 저녁에는 한가한 틈을 타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유유히 달렸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이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그는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에 갇혀 지내는 듯했다. 이진우가 자주 들르는 곳 중 하나는 한신의 부엌이라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식당은 허름했지만 늘 따뜻한 정이 넘쳤다. 인자한 미소의 주인 할머니 한지숙 씨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손녀딸 연우는 발랄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식당의 활력소였다. 서글서글한 눈매의 연우는 이진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다. 진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연우는 언제나 이진우에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이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차를 받아 마셨다. 그는 한지숙 할머니와 연우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에게 한신의 부엌은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는 평범한 청년 이진우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진우는 한신의 부엌에 배달을 왔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야, 한지숙이 어딨어?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하나같이 시커먼 정장에 문신이 보이는 팔뚝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량한 인상과 거친 말투에서 누가 봐도 동네 조폭임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식당은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지숙 할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침착하게 물었다.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이 구역은 이제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보호비 내놓으라고. 조폭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험악하게 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득였다. 김민준, 이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흑룡파의 행동대장이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몇몇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보호비라니요.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연우가 할머니 옆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할머니를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오냐, 그래? 어린 년이 싸가지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들어. 김민주는 연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이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헬멧을 쓴 채 식당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그의 눈동자의 순간적인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의 손이 연우의 머리채에 닿기 직전 이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김민준의 팔목을 가볍게 붙잡았을 뿐인데 김민준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뭐야, 이 새끼는. 김민준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헬멧 그림자 아래에서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넌 또 뭐야, 이 배달 새끼가. 감히 어디라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김민준의 부하들이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진우는 배달통을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려했다. 조폭들은 몽둥이나 의자를 집어들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진우의 움직임은 그들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첫 번째 조폭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이진우는 몸을 낮춰 가볍게 피했다. 그의 주먹이 조폭의 명치에 꽂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폭은 그대로 벽에 처박혔다. 두 번째 조폭이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진우는 손을 뻗어 의자를 가로챘다. 그리고 그 의자를 회전시키며 다른 조폭의 다리를 걸었다.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저게 뭐야? 한지숙 할머니와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청년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강력했으며 마치 무용수가 춤을 추듯 우아했다. 김민주는 이진우의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는 잔뼈 굵은 조폭이었지만 저런 무술은 본 적이 없었다. 맨손으로 몽둥이와 의자를 든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있었다.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닌데. 김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진우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조폭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 같았고 발차기는 바람 같았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빈틈을 파고드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다. 때로는 팔꿈치로, 때로는 손바닥으로 조폭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 그의 공격은 과격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맞은 조폭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식당 안에는 조폭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건장한 조폭 5~6명은 식당 바닥에 나뒹굴었다. 의자는 부러지고 식탁은 뒤집어졌으며 식당 안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이진우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는 김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김민준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이진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김민준은 바닥을 기며 외쳤다. 이진우는 김민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소나귀 힘은 김민준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했다. 김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진우는 김민준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낡은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배달통을 메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인 듯했다. 진우 씨. 연우가 달려와 이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연우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말했다. 배달 가야 해요. 그리고는 식당 문을 열고 유유히 밖으로 나섰다.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는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싸움은 이미 끝난 뒤였다. 손님들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바닥에는 부상당한 조폭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한지숙 할머니와 연우는 망연자실한 채 이진우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다. 평범한 배달 청년이 순식간에 식당을 지켜낸 영웅이 된 것이다. 얼마 후 경찰이 식당에 들이닥쳤다. 강력계 형사 강태호는 김민준이 연루된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식당 내부의 아수라장과 부상당한 조폭들을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태호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한지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연우는 이진우가 맨손으로 조폭들을 제압했다고 증언했다. 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맨손으로 이 많은 조폭들을 제압했다고요? 누굽니까? 그 배달부가. 얼굴은 헬멧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였고요. 항상 우리 식당의 배달 오는 이진우 씨예요. 연우가 말했다. 강태호는 이진우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수년 동안 수많은 조폭들을 상대해왔지만 맨손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식당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고 이진우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진우에 대한 정보는 놀랍도록 평범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특별한 범죄 기록이나 특이사항도 없었다. 그저 성실한 배달부일 뿐이었다. 이상하군. 강태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직감은 이진우라는 평범한 청년 뒤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속삭였다. 이진우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는 낯선 땅의 깊은 산골에서 자랐다. 오래된 사찰, 낡은 나무 기둥, 그리고 엄격한 표정의 노승. 진우야, 이 모든 것은 인연이다. 너의 몸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소림의 혼이다. 노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검은색 승복을 입고 낡은 나무 인형을 들고 있었다. 잊지 마라. 너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다. 세상의 어둠이 너를 부를 때 너의 무술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잔인한 비명소리, 피비린내, 불타는 절, 그리고 누군가의 비열한 웃음소리. 이진우는 오토바이를 멈췄다. 그의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그는 헬멧을 벗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등에 있는 낡은 배달통을 움켜쥐었다. 배달통 안에는 배달해야 할 음식 대신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는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다. 낡고 달아빠진 인형은 오래된 사찰의 냄새를 풍기는 듯했다. 이진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배달부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어깨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얹혀 있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을 감으면 불타는 절의 모습과 노승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무엇인지, 왜 이 도시에서 배달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의 평범한 삶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다음 날 아침 한신의 부엌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태호 형사도 다시 식당을 찾았다. 그는 이진우라는 배달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연우 씨, 어제 그 배달부, 이진우 씨는 오늘도 배달을 왔습니까? 강태호가 연우에게 물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요.
강태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낡은 헬멧을 쓴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진우였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배달통을 옆에 내려놓았다. 강태호와 연우, 한지숙 할머니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 씨. 연우는 반가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이진우는 평소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강태호 형사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달라진 결의를 읽어냈다. 이진우는 어젯밤 자신에게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이진우가 다시 한씬에 부엌에 나타난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제 헬멧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특히 강태호 형사의 눈빛은 날카로운 수사망처럼 이진우를 꿰뚫으려 했다. 이진우 씨, 어제 한씬에 부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호가 헬멧을 벗은 이진우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강태호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김민준 패거리들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평범한 배달부라고 보기에는 놀라운 실력입니다. 강태호는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운? 강태호는 실수했다. 그걸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무술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신원에는 그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지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형사님, 진우 씨는 그저 저희를 도와준 착한 청년입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연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진우 씨 덕분에 저희 식당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강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진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딱히 그를 추궁할 명분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강태호는 이진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고 식당을 나섰다. 강태호가 떠난 후 식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는 다시 배달통을 챙겨 나가려 했다. 진우 씨, 잠시만요. 연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궁금증이 가득했다. 어제 정말 괜찮으셨어요.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정말 어디서 그런 걸 배우신 거예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연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자신의 비밀이었다. 그러나 연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배달 가야 해요.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다. 이진우는 다시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강태호의 질문, 연우의 궁금증.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지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어릴 적 낡고 오래된 사찰의 뜰에서 홀로 무술을 연마하던 자신을 보았다. 노승의 지시에 따라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소림 무술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심신을 단련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도다오이다.
노승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소년 이진우는 작은 몸으로 거대한 바위를 들었고 폭포수를 맞으며 수련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그의 눈은 매서운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노승은 그에게 생명나무라 불리는 고대 경전을 보여주었다. 이 경전에는 소림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비밀이 담겨 있다. 너는 이 경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수호자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불타는 절, 피비린내, 그리고 누군가의 비열한 웃음소리. 이진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자신이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윤도진 회장 사건으로 인해 잊혀졌던 이명호 박사와 생명나무 기술의 연관성까지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왜 자신이 이 도시에서 배달부로 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기억의 봉인. 이명호 박사가 자신의 기억을 봉인했다고 지훈은 말했었다. 그렇다면 자신 또한 누군가에 의해 기억이 봉인된 것일까? 그날 저녁 이진우는 우연히 골목길에서 김민준과 다시 마주쳤다. 김민준은 어제 이진우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으려는 듯 부하들을 이끌고 이진우의 앞을 막아섰다. 김민준의 얼굴은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야, 이 배달부 새끼. 어제는 내 놈이 운이 좋았던 거야. 오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김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이진우는 김민준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민준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이진우에게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칼과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었다. 상황은 어제보다 훨씬 위험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칼날이 그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다. 그의 발차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조폭들의 몸에 박혔고 그의 주먹은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위력을 가졌다. 이진우는 더 이상 어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노와 함께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다. 그는 조폭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며 길바닥에 쓰러뜨렸다. 김민준은 이진우의 무술 실력에 경악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진우의 발차기가 그의 다리를 정확히 강타했다. 김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네, 놈, 정체가 대체 뭐야? 김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물었다. 이진우는 김민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누구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얼씬거리지 마라.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호 형사가 이진우를 추적하다가 김민준 일당과 이진우의 싸움을 목격한 것이다. 이진우는 김민준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이진우가 사라진 골목길을 응시했다. 그는 이진우의 비범한 무술 실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평범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뭔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강태호는 김민준에게 다가섰다. 김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이를 갈았다. 그 배달부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귀신 같아요. 강태호는 김민준의 말을 들으며 이진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이진우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이진우의 존재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 날 강태호는 이진우를 찾아 한신에 부엌에 다시 나타났다. 이진우는 평소처럼 배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진우 씨, 당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회피의 기색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강태호는 이진우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용히 신문했다. 이진우는 여전히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했지만 강태호는 그의 행동에서 묘한 일관성을 발견했다. 이진우는 폭력을 사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 폭력은 항상 자신을 방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굽니까? 대체 어디서 그런 무술을 배운 겁니까? 그리고 왜 평범한 배달부로 숨어 사는 겁니까? 강태호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이진우는 낡은 배달통 안에 넣어 다니던 나무 인형을 꺼냈다. 인형은 오래된 사찰의 냄새를 풍기는 듯했다. 이것만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진우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호는 나무 인형을 받아 들었다. 인형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문양이 있었다. 그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 수사했던 미제 사건 파일들을 떠올렸다. 10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 사건. 한 노승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의 사찰이 불탔던 사건이었다. 당시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증거물. 바로 이 나무 인형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작은 조각이었다. 이 문양, 이건 10년 전 죽은 한 노승의 유품에서 발견된 문양과 똑같습니다. 당신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진우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타는 사찰, 노승의 비명,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이명호 박사, 윤도진, 이진우는 알 수 없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호는 이진우의 상태에 당황했다. 그는 이진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깊은 트라우마와 억눌렸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태호는 이진우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진우가 언급한 이명호 박사와 윤도진이라는 이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전 노승 살인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파일 속에는 그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호는 직감했다. 이진우의 등장은 1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며칠 후 이진우는 한신의 부엌에서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딘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선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했다. 연우는 이진우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요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진우는 연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어렴풋이 미소가 떠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연우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연우는 이진우의 미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진우가 평범한 배달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숨겨진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진우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피어났다. 그날 밤 이진우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인형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노승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임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거대한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강인함과 현재의 연약함이 공존하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호 형사의 끈질긴 추적과 이진우 자신의 심상치 않은 과거의 그림자는 그를 더 이상 평범한 배달부의 삶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0년 전 노승 살인 사건, 이명호 박사, 그리고 윤도진이라는 이름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진우의 억압된 기억 속에서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혀진 과거에 대한 강렬한 갈증이 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비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강태호는 10년 전 미제 사건 파일을 다시 들춰보며 밤낮 없이 조사에 매달렸다. 노승의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물인 작은 나무 조각에 새겨진 문양, 그리고 이진우의 나무 인형에 새겨진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를 확신시켰다. 이진우가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당시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10년 전 죽은 노승의 이름은 해명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작은 사찰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 사찰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사실 고대 무술의 비법을 전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이진우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명 스님은 살해되기 직전까지 생명나무라는 고대 경전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전은 사라졌죠. 이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생명나무. 그 이름은 그의 꿈속에서,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다. 이명호 박사는 생체공학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해명 스님의 사찰 근처에서 비밀리에 연구소를 운영했죠. 그는 당시 정진그룹의 윤도진 회장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명호 박사 역시 10년 전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폐쇄되었고 모든 연구 자료는 사라졌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타는 사찰, 노승의 비명, 그리고 이명호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이 모든 것은 인연이다. 너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다. 생명나무를 지켜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때였다. 이진우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떠올렸다. 강지훈, 윤태호, 그리고 이명호 박사 사건에서 나온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연관성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진우가 아닌 강지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호는 놀란 눈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 그 불타는 사찰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명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명호 박사님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을 봉인하고 윤도진 회장의 눈을 피해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1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도진 회장, 해명 스님, 이명호 박사, 그리고 강지훈. 이 모든 인물들이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강지훈 씨라는 말입니까? 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기억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와 해명 스님, 그리고 윤도진 회장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윤도진 회장은 생명나무를 탐냈습니다. 그는 해명 스님을 죽이고 경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도. 지훈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태호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강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 비리와 관련된 음모이며 더 나아가 윤도진 회장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강태호는 윤도진 회장을 오랫동안 주시해왔다. 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강태호는 그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함께 윤도진 회장의 죄를 밝혀냅시다. 하지만 당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윤도진 회장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강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윤도진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김민주는 이진우에게 당한 수모를 잊지 않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흑룡파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 블랙 섀도우에 이진우의 존재를 알렸다. 블랙 섀도우는 윤도진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블랙 섀도우의 총수 그림자는 이진우의 존재에 대해 보고받고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지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림자는 윤도진 회장의 명령을 받아 해명 스님을 살해하고 생명나무 경전을 탈취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강지훈이 살아있다고? 이명호 그 자식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살려냈단 말인가? 그림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는 김민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김민준의 친형, 김철민이었다. 10년 전 해명 스님을 살해하고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를 탈취했던 장본인이었다. 김철민은 이진우를 제거하기 위해 김민준을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이진우를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나무 경전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한편 강태호는 10년 전 노승살인 사건의 배후에 블랙 섀도우라는 조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블랙 섀도우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신흥범죄 조직으로 정재계 인사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도진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 씨, 아니 강지훈 씨.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윤도진 회장은 10년 전부터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은 악마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저의 스승님을 죽였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입니다. 지우는 강태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해명 스님에게 배웠던 소림무술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는 밤마다 혼자서 무술을 연마했다. 그의 몸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10년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놀라운 속도로 무술 실력을 회복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절도 있고 강력해졌으며 그의 눈빛은 매서운 칼날처럼 변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꿈속에서 봤던 생명나무 경전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경전은 단순히 무술 비법이 담긴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지혜와 생체공학 기술,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긴 비밀스러운 문서였다. 이명호 박사가 경전을 연구하고 자신을 살려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우는 한신에 부엌에 배달을 왔다. 연우는 이진우의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것을 걱정했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연우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지우는 연우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 마음을 놓았다. 그는 연우와 한지숙 할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그에게 평범한 삶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김민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잔인함이 번득였다. 그는 이진우를 완전히 제압하여 그림자에게 바칠 생각이었다. 야, 배달부 새끼. 오늘은 내 놈의 마지막 날이다. 내 형님이 특별히 널 손봐주라고 명령했다. 김민준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한지숙 할머니와 연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우는 연우와 할머니를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강지훈이었다.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이자 윤도진과 그림자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였다. 오늘은 내가 상대해주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김민준과 부하들은 동시에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지훈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다. 그러나 지훈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지훈의 주먹은 바위를 뚫을 듯 강렬했고 그의 발차기는 상대를 멀리 날려보낼 만큼 위력적이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해명 스님이 가르쳤던 소림무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다. 그의 목표는 김민준을 통해 그림자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대체 무슨 괴물이야. 김민준은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음을 느꼈다. 지우는 김민준의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김민준에게 다가섰다. 김민준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우는 김민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말해. 그림자는 누구냐?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김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림자는 제 형님입니다. 김철민. 그는 윤도진 회장님의 충복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저도 모릅니다. 그는 항상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철민,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해명 스님을 살해하고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를 탈취했던 그 배신자의 얼굴과 오버랩되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호였다. 그는 이진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잠복해 있다가 김민준 일당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지훈은 김민준을 바닥에 내던지고 강태호에게 짧은 눈빛을 보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김철민과의 대결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호는 김민준을 체포했다. 김민준의 진술을 통해 그림자의 실체, 즉 김철민의 존재와 그의 배후에 윤도진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강태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진우, 아니 강지훈과 함께 윤도진 회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10년 전 스승 해명 스님을 잃고 자신의 기억마저 봉인당한 채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윤도진 회장과 그의 충복 김철민이 있었다는 사실. 지훈의 내면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었다. 강태호 형사는 김민준의 진술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윤도진 회장과 블랙 섀도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태호는 김철민의 정체, 즉 그가 10년 전 해명 스님 살인 사건의 진범이자 윤도진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철민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며 윤도진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강지훈 씨, 아니 지훈 씨, 김철민은 윤도진 회장의 모든 추악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야 윤도진 회장의 목을 조일 수 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민은 저의 스승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지훈은 강태호와 함께 김철민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철민의 사업장과 그가 자주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들을 잠복하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김철민은 매우 교활하고 신중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중 지훈은 꿈속에서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을 보았다. 그것은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생명나무, 경전의 비밀을 알려주던 순간이었다. 지훈아, 생명나무는 단순한 지혜의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고대 소림의 비전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지식이 담겨 있다. 윤도진과 같은 자들이 이 지식을 손에 넣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경전의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너의 마음속에 그 지혜를 담아라. 해명 스님은 작은 보석함을 지훈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안에는 경전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네가 진정한 소림의 제자로 거듭나는 날, 이 보석함의 봉인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불길이 치솟고 해명 스님의 비명, 그리고 김철민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보석함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보석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봉인을 풀 수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연우와 한지숙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한신의 부엌은 그에게 유일하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이었다.
연우는 이진우가 강지훈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싹텄다. 그녀는 지훈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지훈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연우는 지훈에게 따뜻한 국수를 내밀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연우의 따뜻한 시선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헬멧 뒤에 숨겨져 있던 평범한 배달부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운명을 짊어진 강지훈의 미소였다. 괜찮아, 연우 씨.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연우는 지훈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를 읽어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맞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강태호는 김철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외의 한 고미술 경매장에서 고액의 경매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매품은 놀랍게도 동양의 고대 문물들이었다. 강태호는 이 모든 것이 생명나무 경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김철민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 생명나무 경전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강태호가 말했다. 지훈은 강태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생명나무 보석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김철민이 찾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김철민이 자주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알아냈다. 그곳은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고가의 미술품들이 가득했다. 김철민은 그곳에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고대 문물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곳에 생명나무 경전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말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침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김철민의 경호원들은 무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태호와 함께 김철민의 아지트로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지훈과 강태호는 김철민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창고는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몸은 소림무술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지붕을 타고 잠입했고 강태호는 외부에서 그의 움직임을 지원했다. 지훈은 내부로 침투하여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고 상대를 기절시키거나 무력화시켰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 안에는 해명 스님이 가르쳤던 살생을 피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다. 김철민의 아지트 내부에는 방대한 양의 고문서와 고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가 보관된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첨단 기술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지훈은 자신의 무술 지식과 이명호 박사의 생체공학 지식을 결합하여 금고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명호 박사가 자신에게 생명나무 경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금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가죽 경전이 놓여 있었다. 경전의 표지에는 익숙한 생명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경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경전은 빛바래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김철민이 나타났다. 그는 지훈이 아지트에 침투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김철민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훈의 손에 들린 생명나무 경전을 보고 경악했다. 강지훈, 네가 어떻게 살아있지? 감히 그 경전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 김철민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은 김철민을 냉철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나의 스승님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이제 네 죗값을 치를 때다. 건방진 놈, 그까지 배달부 주제에 감히 내게 대들어. 김철민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다. 김철민의 경호원들은 동시에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그러나 지훈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소림무술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발차기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강력했으며 그의 주먹은 쇠망치 같았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빈틈을 파고드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다. 지훈은 경호원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며 김철민에게 다가갔다. 김철민은 지훈의 무술 실력에 경악했다. 그는 지훈이 1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음을 느꼈다. 김철민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무력을 동원했지만 지훈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넌 대체 무슨 괴물이야? 김철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김철민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다. 말해, 윤도진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생명나무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김철민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윤도진 회장님은 절대로 너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생명나무는 너 같은 미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강태호 형사가 아지트로 진입했다. 그는 총을 겨누며 김철민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김철민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지훈과 강태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김철민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윤도진 회장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10년 전 해명 스님 살인 사건의 전말을 자백했다. 그가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를 탈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고대 문물들을 수집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도진 회장은 생명나무 경전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생명나무 경전을 품에 안고 낡은 창고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운명과 마주했다. 그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생명나무 경전을 보호하고 윤도진 회장의 악행을 완전히 막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전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그리고 윤도진 회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다. 지훈과 강태호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훈은 경전을 품에 안고 한신의 부엌으로 돌아왔다. 연우는 지훈의 상처를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친 거예요? 지훈은 연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연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괜찮아, 연우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지훈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는 강지훈으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의 손에는 생명나무 경전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그의 미래였고
그의 모든 것이었다. 김철민의 체포와 그의 자백은 윤도진 회장을 향한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윤도진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김철민이 잡힐 것에 대비하여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자신의 법률팀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김철민에게서 생명나무 경전의 일부를 되찾았고 이는 윤도진의 악행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지훈은 이제 윤도진을 직접 대면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때가 왔다고 직감했다. 강태호 형사는 김철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도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도진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다. 정진그룹 본사에는 어떤 인치미네팅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회계장부 역시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윤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태호를 맞이했다. 강 형사님, 이렇게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시다니 유감입니다. 저의 정진그룹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준수해왔습니다. 윤도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강태호는 윤도진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윤도진을 확실하게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지훈이 되찾은 생명나무 경전의 나머지 부분이 절실했다. 지훈은 경전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생명나무 경전은 단순한 무술 비법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심오한 철학과 함께 생체공학, 심지어 인간의 의식과 기억에 대한 놀라운 지식까지 담고 있었다. 경전의 내용을 파고들수록 지훈은 이명호 박사가 자신을 살려내고 기억을 봉인했던 과정, 그리고 생명나무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경전에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식을 주입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윤도진이 이 경전을 탐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연우는 지훈이 경전을 해독하는 것을 돕고자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겪었던 아픔과 고뇌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밤늦게까지 함께 깨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훈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해야죠. 연우는 지훈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연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연우 씨. 내가 이 경전을 해독해야 윤도진의 악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 그러던 중 블랙 섀도우의 잔당들이 연우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도진은 김철민이 잡힌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훈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연우를 인질로 잡고 지훈에게 생명나무 경전의 나머지 부분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강지훈,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나머지 부분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윤도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연우를 자신의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과 함께 윤도진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했다. 그는 연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면 돼? 지훈이 소리쳤다. 윤도진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을 약속 장소로 지정했다. 그곳은 한때 정진그룹의 비밀 연구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지훈은 강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호는 윤도진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류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연우 씨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겁니다. 형사님은 후방 지원을 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생명나무, 경전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경전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 보석함. 그는 그것이 경전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공장은 어둡고 스산했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기계음이 웅궁거렸다. 지우는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연우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지훈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드디어 왔군. 그 경전은 가져왔느냐? 윤도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지훈은 윤도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연우 씨를 풀어줘. 그럼 경전을 넘기겠다. 하하하, 순진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경전을 넘겨도 저 여자가 무사할 것 같으냐. 넌 이제 내 손아귀에 있어. 윤도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지훈은 품에 안고 있던 생명나무 경전을 바닥에 던졌다. 경전은 빛을 잃은 채 낡은 가죽 조각처럼 보였다. 윤도진은 순간 당황했다. 무슨 짓이냐? 그 경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지훈은 윤도진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윤도진의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었지만 지훈의 움직임을 쫓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림무술의 정수를 담은 발차기로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발차기는 강력했지만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다. 그는 오직 윤도진만을 노렸다. 감히 이 배달부 따위가. 윤도진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숨겨둔 권총을 꺼내 지훈을 향해 발사했다. 탕 하는 총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몸을 돌려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그는 윤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고 권총을 빼앗았다. 네오는 이 경전의 진정한 힘을 모른다. 탐욕스러운 너 같은 자에게는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윤도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네가 어떻게... 이명호, 그 자식이... 지훈은 윤도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이명호 박사님은 너 때문에 죽었다. 나의 스승님도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윤도진은 발버둥 쳤지만 지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해, 경전의 마지막 열쇠는 어디에 있지? 지훈이 물었다. 윤도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열쇠? 하하하, 네가 그걸 안다고 해도 소용없다. 경전의 진정한 힘은 이미 내 손에 있다. 그때 윤도진의 숨겨진 주머니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다. 지훈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USB 안에는 생명나무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함께 이명호 박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속에는 생명나무 경전의 마지막 열쇠, 즉 마음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USB를 보고 순간적으로 경전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고 생명나무의 열쇠는 사랑에서 피어난다. 그는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보석함을 꺼냈다. 보석함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보석함의 봉인이 풀리자 그 안에서 작은 수정구슬이 나타났다. 수정구슬 안에는 해명 스님의 얼굴이 비쳤다. 지훈아, 윤도진은 네가 가진 경전의 힘을 모르고 있다.
경전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에 있다. 그리고 이 수정구슬은 경전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핵심이다. 이것이 곧 생명나무의 마지막 열쇠다. 이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거라.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윤도진은 수정구슬의 빛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것이 생명나무, 경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에게서 수정구슬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지훈은 수정구슬을 품에 안고 연우에게 달려갔다. 그는 연우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연우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훈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연우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지훈은 연우를 보호하며 윤도진을 응시했다. 그때 강태호 형사가 특공대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도진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윤도진을 포위했다. 윤도진은 절규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윤도진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10년 전 해명 스님 살인 사건, 이명호 박사 살해, 그리고 생명나무 경전을 탈취하려 했던 모든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강태호와 함께 윤도진을 향해 걸어갔다. 윤도진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지훈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너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훈은 윤도진의 저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윤도진은 생명나무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지훈은 연우를 데리고 공장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연우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씨, 정말 끝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지훈은 품에 안은 수정구슬을 바라보았다. 수정구슬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생명나무. 경전의 진정한 힘은 파괴나 지배가 아닌 치유와 평화에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지훈의 손에 의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그리고 강지훈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 그리고 연우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윤도진 회장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10년간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온전히 되돌아오면서 스승 해명 스님과 이명호 박사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윤도진에게 놀아났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한소연과 강태호, 그리고 한신의 부엌의 가족들이 굳건히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강태호 형사는 윤도진 회장의 체포 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신문하며 숨겨진 공범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윤도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김철민의 자백과 생명나무 경전, 그리고 이명호 박사가 남긴 USB 데이터는 그의 모든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언론은 윤도진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윤도진이 빼돌렸던 생명나무의 원천 기술은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지훈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는 복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워왔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너무나 많았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불타는 사찰, 비명 지르는 스승,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봉인하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속삭이던 이명호 박사의 얼굴. 그의 몸은 싸움의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의 내면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연우는 지훈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참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악몽을 좀 꿨어. 연우는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우리 모두 지훈 씨 옆에 있어요. 한지숙 할머니는 지훈을 위해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다. 진우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네가 겪었던 아픔은 이제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연우와 할머니, 그리고 강태호 형사까지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해명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나무, 경전과 이명호 박사가 남긴 수정 구슬을 다시 살펴보았다. 경전은 고대 소림의 지혜와 함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놀라운 기술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수정 구슬은 경전의 핵심이자 모든 지혜를 응축한 결정체였다. 지훈은 이명호 박사가 생명나무 기술을 생명 연장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을 복원하고 의식을 치유하는 데도 활용했음을 깨달았다. 이명호 박사가 자신의 기억을 봉인하고 그를 살려냈던 것도 윤도진의 소나귀에서 생명나무의 진정한 힘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경전에 담긴 지식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경전에 담긴 명상법과 심신단련법을 수련했다. 그의 몸은 소림무술을 통해 단련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애썼다. 강태호는 지훈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훈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그의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태호는 윤도진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지훈의 회복과 생명나무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에 있었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강태호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강태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소림의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었다. 그때 연우가 지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훈 씨, 우리 한신의 부엌을 다시 꾸며보는 건 어때요? 지훈 씨가 설계했던 별빛 마을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훈은 연우의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다. 별빛 마을은 그가 건축가로서 품었던 오랜 꿈이었다. 그는 연우의 제안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한신의 부엌을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선사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지훈은 한신의 부엌을 개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지식과 생명나무 경전에서 얻은 자연과의 조화 원리를 접목하여 식당을 설계했다. 그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문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식당 내부에는 작은 정원을 꾸며 자연의 싱그러움을 더했다. 연우와 한지숙 할머니도 지훈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연우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셨다. 식당은 단순한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지우는 식당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새롭게 단장한 한신의 부엌은 별빛 식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별빛 식당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그곳을 설계한 강지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별빛 식당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지훈은 별빛 식당의 운영을 연우와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생명나무, 경전의 지식을 사회에 이롭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강태호의 도움을 받아 생명나무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도진 회장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강지훈,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도진은 감옥 안에서 분노에 차서 외쳤다. 윤도진의 잔당들은 지훈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생명나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지키고 생명나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별빛 식당에서 연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은 연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연우가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지훈 씨, 행복하세요? 연우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연우 씨 덕분에.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도진 회장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강지훈, 내 놈의 시간이 끝났다. 윤도진 회장님의 명령이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연우는 겁에 질려 지훈의 뒤로 숨었다. 지훈은 연우를 보호하며 남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감히 내 가족에게 손대려 하지 마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남자들은 동시에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그러나 지훈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 같았고 발차기는 상대를 멀리 날려보낼 만큼 위력적이었다. 지훈은 남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의 무술은 더욱 강력해졌고 그의 움직임에는 해명 스님이 가르쳤던 정의를 위한 폭력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지만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남자들은 지훈의 압도적인 힘에 경악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은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그때 강태호 형사가 경찰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윤도진의 잔당들이 지훈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윤도진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지훈은 연우를 안심시키고 강태호와 함께 상황을 정리했다. 연우는 지훈의 곁에 서서 그를 꽉 잡았다. 그녀는 지훈의 힘든 싸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또 저를 구해줬네요. 연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괜찮아, 연우 씨.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윤도진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감옥에서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생명나무 기술은 국가기관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은 별빛 식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선물했고 생명나무 재단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기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에 맞선 영웅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별빛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강지훈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윤도진 회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의 추악한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생명나무 경전과 기술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보호 아래 놓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강지훈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평범한 배달부 청년이 불의에 맞서 싸우고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물리친 영웅적인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강지훈은 겸손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스승과 이명호 박사의 유지를 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별빛 식당은 지훈과 연우 그리고 한지숙 할머니의 보금자리이자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그곳에는 지훈의 치유된 마음과 연우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할머니의 깊은 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지훈은 여전히 가끔 배달을 나갔다. 헬멧을 쓴 평범한 배달부의 모습으로 도시의 골목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언제든 필요할 때 나타나 불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숨겨진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강태호 형사는 윤도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훈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로 남아있었다. 그는 생명나무 기술 윤리재단의 이사직을 겸임하며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강태호는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별빛 식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지훈과 연우의 결혼식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식당 안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고 지훈과 연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강태호 형사, 그리고 한신의 부엌의 단골 손님들이 이제 별빛 식당의 가족이 되어 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우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듬직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히 마주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한 남자로 서 있었다. 주례는 한지숙 할머니가 직접 맡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의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했다. 진우야, 아니, 지훈아. 네가 우리 식당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네가 그저 배고픈 청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천사였다. 그리고 연우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너희 둘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었고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냈다. 이제 너희의 사랑이 이 별빛 식당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축사에 식장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연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다. 연우 씨, 당신은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자 나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연우는 눈물을 닦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이 평범한 배달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당신의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있었죠.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식당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을 비추었다. 마치 하늘이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은 연우와 함께 한신의 부엌 뒷마당에 작은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 나무는 지훈이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부터 보아왔던 오래되고 낡은 나무였다. 지훈은 그 나무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배달부 이진우. 지훈 씨,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연우가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물었다. 지훈은 연우의 손을 잡았다. 응, 행복해. 연우 씨와 함께라면. 그때 저 멀리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하얀 털에 검은 점이 박힌 강아지는 별이었다. 별이는 10년 전 지훈이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강아지였다. 별이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지훈은 별이를 안아 올렸다. 별이의 눈은 지훈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별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해명 스님으로부터 받았던 작은 보석함을 떠올렸다. 그 보석함 속에 들어있던 수정구슬, 생명나무 경전의 핵심이자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있는 수정구슬이었다. 지훈은 보석함을 열고 수정구슬을 꺼냈다. 수정구슬은 손바닥 위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빛 속에서 해명 스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지훈아, 기억해라. 생명나무의 진정한 힘은 파괴나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치유와 사랑, 그리고 조화이다. 네가 가진 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명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별이는 지훈의 손에 들린 수정 구슬을 보며 조용히 짖었다. 마치 해명 스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듯 했다. 지훈은 자신이 생명나무, 경전의 마지막 수호자이자 해명 스님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세상의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평화를 지키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는 연우의 손을 잡았다. 연우 씨,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연우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별빛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배달부로서 여전히 도시의 골목을 누볐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의 무술은 더 이상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와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소림무술의 정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임을 세상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다. 생명나무 기술윤리재단은 지훈과 강태호의 노력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하여 난치병 치료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이명호 박사의 꿈은 지훈의 손에서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연우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지혜라고 지었다. 해명 스님의 지혜를 닮으라는 의미였다. 지혜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지훈은 딸에게 소림무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딸에게 생명나무, 경전의 핵심인 사랑과 조화의 정신을 가르쳤다. 어느 저녁 지훈은 별빛 식당의 문을 닫고 연우와 지혜, 그리고 별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별이는 그들의 발치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훈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나 복수의 그림자로 물들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소림사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사명,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평범한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모두 이루었다. 그의 삶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은 많지만 가장 위대한 힘은 무술도 첨단 기술도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연우와 지혜, 그리고 별이에게서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다.